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으면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는데 그쵸. 지금은 경기가 대단히 좋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산업별로 지수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아 지금은 그래도 이끄는 주도 산업이 뭐지? 그걸 조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주식시장 한번 잠깐 얘기하고 중국하고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네. 뭐 싸진 않았죠. 예. 근데 버블은 아니죠. 그렇지. 실적은 나오니까. 예, 실적은 나오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비싼 거보다 터무니없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올 때 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 10년 뒤에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나오지도 않을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는 걸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그동안 급하게 오른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올랐고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비싸졌다. 근데 네. 기업별로는 또 달라요. 네. 어떤 기업들은 실적에 비해서 또 덜 오른 기업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속도가 조금 과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서 뭐 사실 언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할 건 없다 정도로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물타기가 많이 돼가지고 2차 전지들 주가 빠지니까는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도 과거에 9만 원이면 지수 3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예. 3천이 넘었죠. 3,300까지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거의 9만 원 왔는데 지수가 3천에서 아직 한참 멀었어. 결국은 이거는 2차 전지가 물타기한 덕분에 지수가 많이 빠졌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옛날 같이 예전에는 지수 3,300 이런 데 갈 때는 그래도 올라가는 업종이 대부분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시속 게임처럼 이게 올라가면 이게 쉬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쉬다 보니까 사실 모습은 2,700인데 사실 종목별로 보면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뭐 3,000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상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저는 한 2, 3년 동안 국내 시장을 보면서 아 뭔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으니 되는 업종과 조금 쉬는 업종을 좀 가려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이런 시소가 나왔냐면 경제가 대단히 좋은 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으면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은 경기가 대단히 좋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산업별로 그죠? 뭔가 새로운 산업들이 뜨면서 좋은 산업들은 뜨고 아닌 경기 순환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강주들 보면 그동안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이건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배터리가 좋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HBM이라는 반도체가 좋고 또 송배전이 좋고 변압기가 좋고 이랬던 것처럼 근데 그것도 1년 내내 좋은 게 아니라 구간마다 또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시장을 조금 토막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수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저도 요즘에 비해서 그냥 얘기하기도 좀 궁색스럽고 그죠? 뭐 이거 왜냐하면 얘 삼성전자 올라도 다른 게 빠지면 또 답이 없는 거잖아요. 2차 전지 빠지니까 삼성전자 올라도 지수가 별로 안 올라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변압기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또 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뭔가 지수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아 지금은 그래도 이끄는 주도 산업이 뭐지? 그걸 조금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때하고 좀 또 결이 다르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다르게 또 그런 식으로 한쪽에 쏠리는 흐름들은 계속 나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고평가고 만약 미국은 숨고르게 할 수 있으면 한국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드디어 중국이 약간 확장할 것 같은데 이 확장이 제한적이고 어떤 시즈널하게 쭉 한번 했다가 끝날 건지 뭐 이거 답은 없습니다만 한번 그동안에 8월 이후에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부었으니 조금 기조적으로 조금 길게 뽑아낼지 한번 상상을 한번 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중국과 관련된 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하나는 중국 현지에 직접 연락을 해본 거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을 뵙고 와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냐 했더니 좋아진다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분명히 이전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렇죠? 조금 지난해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요즘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논하기도 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체제도 되게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저희들이 봐도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긴 그런데 최소한 2분기 때 정도는 중국이 그래도 조금 현재보다 나아질 거란 기대를 반영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분기 때 1분기 지나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들을 편입을 해봤는데 한 30%씩 수익은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말 되네 싶을 정도고 그래서 제가 4월에 또 중국에 들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게 일단 눈으로 맞는 건지 정말 확실히 뭔가 달라졌는지 왜냐면 이게 갑자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땐 정말 썰렁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갑자기 좋아졌는지 이유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럼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지금 여쭤보셨지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서 보지 않으면 100%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그래도 한 분기 이상은 뭔가 그래도 우리한테는 유의미한 결과를 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입 동향에서 이제 반도체 올라오는 게 사실 중국 쪽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뭔가 분명히 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는 같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PMI 지수가 50 이상 오르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PMI 지수란 제조업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제조업 지수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때 엄청 좋았다가 그때 뭐 우리 갇혀 지내가지고 막 컴퓨터 사고 자동차 사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온갖 걸 다 바꿨죠. 예. 그랬다가 그게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뒤로는 제조업이 물건 살 사람들 다 사면서 한 2, 3년간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게 극복이 되고 반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고 중국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도 중국도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봤었던 경기 순환이 드디어 긍정적으로 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오늘 뵀던 분도 중국에서 수출하시는 분인데 실제 늘어나고 있대요. 이런 게 수치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그래도 작은 흐름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증권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경기가 턴할 때 움직이는 주식들 예를 들면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유리한 레거시 반도체 흔히 얘기하는 옛날 반도체들을 중국이 물건 많이 만들면 그렇죠. 우리 반도체 많이 그런 팔리는 것들 거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그래도 뭐 대단치는 않지만 꿈틀꿈틀거리고 시장의 조정을 받아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초기 모습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다만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 거냐 또 어느 정도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눈으로 그래도 보고 정책적인 효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닥인 것 같다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뭐 누구보다도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중국에 가장 많이 갔다 왔는데 저도 작년 11월 달에 선전을 갔다 왔어요. 봤습니다. 예. 아 진짜 근데 놀랬던 것만 진짜 사람 많더라. 그렇죠. 아니 뭐 경기 나쁘다는데 나는 쇼핑센터 텅텅 빌 줄 알았는데 그게 옛날보다 덜한 거예요. 그럴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자주 가서 상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처음 가서 많다 그러면 그 동네 원래 많은 동네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선전에 코스코 사진을 한번 봤는데 나 사진을 보면서 숨 막혀가지고 폐쇄공포증 오더라고.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봐도 항상 일선 도시하고 중간 도시하고 같이 가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갈 때 상하이면 그 옆에 있는 중소도시들도 같이 가보고 그다음 시간 좀 되면 북경도 동시에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 체킹을 반드시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게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 여러 지역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가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가서 사실은 부동산은 뭐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문의만 하고 이렇게 듣기만 해서 들은 데이터가 깜짝 놀랄 때 우리나라보다 평당 가격이 강남 수준이더라고요. 선전 보니까 비싼 데는 되게 비쌉니다. 한 4천만 원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너무 비싸고 한국보다 더 비싼 데도 많고 중소도시는 한국보다 터무니없이 싼 데도 많고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결국은 사실 중국 경기 작살낸 게 부동산 가격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올랐고 그거 이제 막겠다고 막아버리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진짜 막혀가지고 그랬죠. 그 20년간의 그 무조건 집은 상승한다는 신화가 깨진 거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집에 절대 안 하는 거고 무서워서
예. 돈 이제 쟁기는 거고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많이 떨어진 걸까?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가격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특히 새집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중국 정부가 새집 가격을 일부러 공시를 못하게 만들고 안 떨어지게 만드는데 사실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도 20-30% 이상은 떨어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집값은 원래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오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향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예. 다만 최근에 1월부터 데이터를 보면 집을 살려는 수요들이 확실히 늘어나고는 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도 움직임들이 확실히 보여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대출을 최근에 이제 받아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대출을 받아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걸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볼 땐 도심 지역에 있는 집값은 바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겠죠. 두 번째, 내가 대출을 받을 정도로 심리가 개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안 좋을 거라면 대출이고 뭐고 돈을 오히려 저축을 꽁꽁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정책의 효과가 먹히고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기존 주택을 살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 채를 못 산다든가 아니면 첫 번째 집이 아니라 두 번째 집을 살 때 증거금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대단히 요즘 완화를 많이 시켰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집을 두세 채 가지고 있어도 사실 페널티가 없게끔 만드는 작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슬금슬금 뭐 모두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바닥에서부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집값이 올라온다면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이게 과연 기저적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기저적인 상황들이 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 현지에서도 지금 집값이 올라온다는 표현보다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연착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지 이게 뭐 이전처럼 다시 급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그런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집이 너무 많고 일단 집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특정 지역에 진짜 우리처럼 무슨 강남 무슨 뭐 교육특구 이런 데 몇 군데 정도 빼놓고는 사실상 그냥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을 안 하면서 뭔가 다진다 정도 그런 정도로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뭔가 크게 반등을 하고 다시 집을 사서 뭔가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지는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30% 빠져도 집값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비싸죠. 그죠? 그래도 얼마나 비싸요? 비싸죠. 왜냐면 지역마다 너무 많이 그렇죠. 다른 거죠. 뭐 일선 도시, 이선 도시는 비교 불가라고. 강남보다 비싼 집도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전인데 항저우까지 하고 또 소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항저우, 수저우도 되게 비싸요. 되게 원래 비싼 동네고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상하이도 그렇지만 항저우도 특히 그렇고 알리바바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수저우도 원래 되게 뭐 미인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이는 많다는 얘기는 왜 있을까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렇죠? 진짜 많았어요. 제가 봐도. 예,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그때 집값도 원래 되게 비싼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수저우 쪽에. 제가 갈 때는 꼭 수저우는 꼭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에서 기차 타고 가면 30분 내로 갈 수 있어요. 그 까우디에라 그래서 이제 고속철을 타고 가면 금방 가거든요. 가다 보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비싸니까 지역별로는 다른데 대도시는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어찌 되었거나 PIR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비싼 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한 절반 이하인 것 같은데 뭐 평균으로 많이 버는 애들은 우리보다 많이 버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것도 소수니까 다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집으로 돈 벌면서 우리도 그렇죠. 부자 행세를 하는 거죠. 그죠. 집으로 돈 벌었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중국 사업으로 돈 번 사람보다는 집으로 돈 번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빈 집이 뭐 몇 천만 채다, 1억 채다, 뭐 몇 백만 채다, 뭐 온갖 썰이 다 있는데 그 빈집이 미분양이 아니고 그냥 매입 빈집인 거잖아요. 주인 있는 빈집. 그런 집도 있지만 그냥 빈집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비구이회안이라고 부르는 벽개원 이 회사도 어려워진 게 결국 지방에다 집을 지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냐 아니면 서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심지에는 많이 달라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후커우라고 불리는 독특한 호적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호구 제도 이런 건데 사실 그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북경 시민이어야 북경에서 병원을 갔었을 때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면
굉장히 비싸지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대학교도 그래요. 대학교도 지역 할당제거든요. 내가 북경 시민이면 북경대들한테 되게 수월해요. 할당이 있을 거니까. 네. 근데 막 지방에서 살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북경이나 상하이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도 이런 것들도 작용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굳이 뭐 우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더 비싼 것처럼 그 동네에도 대도시 몇 개 중심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값이 싸죠. 그래서 요즘 뭐 중국 정부가 자꾸 청년들과 관련해서 실업률 문제가 있으니까 시골로 가라, 농사 지어라 그러는데 우리도 그랬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렇죠? 저보고 갑자기 대학 나왔는데 농사 지으라고 하면 제가 뜻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쉬운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내가 뜻을 펼치겠다는 모를까? 그게 아니라 무작정 가면 그것도 실패한다라는 거죠.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확실히 우리도 뭐 어디 저기 시골 외곽 지역에 가면은 뭐 2,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중국은 그 편차가 우리보다 월등히 심한 것 같아요. 그 이상이죠. 그거는 훨씬 더 상상초. 네. 그러니까 한국의 개념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나라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역사, 문화 요걸 알아야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 이래서 이러구나 할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시각으로 꼭 거기를 바라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판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뭐만 하면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이 한국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 여기서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저는 중국이 기술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그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연구원들이 다 한국인들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요게 문제예요. 그죠? 중국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이 있지만 만일 우리가 현재 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이분들이 한국 회사를 퇴사해서 중국에 가서 그 기술 전수해주고 있다라면 얘기가 다른 건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아니 옛날 뭐 LCD 그랬잖아요. 지금 훨씬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머니투데이라는 좋은 어떤 매체에서도 소개를 하고 이번 달에 기사가 특집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이런 그 박람회 이런 데가 중국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그 부스에서 중국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도 한국인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한국인이고 연구원도 한국인이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직은 우리보다 기술이 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생각을 바꿔서 야, 저 중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몰래 가서 전수해 준 거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계감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미국 유학생들은 숫자로 따져보면 중국 애들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가봤잖아요. 스탠포드 대학교 가보면 딱 두 나라 말밖에 안 들려요.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아 진짜? 그럼요. 그냥 탁월하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구나. 그러면 그 스탠포드를 졸업한 애들이 만약에 본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으려면 간단해. 유학생 안 받으면 되지. 그렇죠. 예. 저는 그거 안 하면서 미국이 중국 때려잡겠다고 하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인 유학생이 많냐면 모 지역에서는 대학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지역도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꽤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도 그럴 정도로. 그러니 이게 도대체 중국 대학이냐 미국 대학이냐 싶을 정도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 있는 중국 애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얼마나 살기 좋아. 중국보다 살기 좋으니까 미국에서 자리 잡고 싶으나 분위기가 쏴하니 그렇죠. 본국으로 다 지금 귀환을 하고 있는 하여튼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학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영문 기사를 보고 놀란 거예요. 어머, 이게 맞아? 중국인들 졸업생 비율이 이 정도나 돼? 놀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 애들 없으면 미국 대학 중에 상당 부분 망하는 거잖아요.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겠죠. 걔네들이 그 돈 안 내면 등록금 안 내면 휘청휘청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망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 게 하여튼 나중에 미국 가시면 버클리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안에 버클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런 팔로알토라는 데 이제 스탠포드가 있거든요. 스탠포드는 팔로알토 역에서 내리면 셔틀버스가 있어서 그냥 가실 수 있어요. 가보시면 그냥 인종이 딱 보여요. 약간 좀 시커멓다 그러면 인도 사람 그냥 눈에 딱 띄잖아요. 그다음에 의외로 중국인들 정말 많은 것도 확실히 눈에 띄어요. 아시아인들. 요즘 베트남 애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중국 가서 반도체를 배워서 하면
사실 장비가 지금 장비빨이 없으니까 따라오기가 힘든 거죠. 장비빨까지 딸려오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때가 되면 막 올라올 거고. 어쨌든 항상 1등 입장에서는 2등이 올라오는 걸 경계하고 더 격차를 벌려야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국이 되게 기술력도 앞서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뼈를 갈아놓고 그러면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미 반도체 HBM과 관련해서 1, 2등이 뒤집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상식은 삼성은 항상 세계 1등이었는데 아니 하이닉스한테 뒤지다니. 네. 근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지나친 자만심이나 경계심이 없다라면 그 지켜진 1등은 언제든지 제가 볼 땐 공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수많은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예컨대 삼성 이번에 하이닉스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예전에 라면도 그랬었거든요. 그죠? 부동일이가 농심이었는데 여기에 삼양하고 엎치락뒤치락 뭐 이런 경우도 뭐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삼양이 잘했죠. 그러니까요. 농심이 또 우주파동 이후로 역전됐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부동의 1등 기업이 있었는데 2, 3등에 뒤집힌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뭔가 우리가 항상 1등이 있었을 때 뭔가 지키고 있었을 때는 정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건데 너무 우리가 딱 해서 우리는 무조건 다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시기보다는 항상 2등을 경계하고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격차를 벌여야 될지 고민하는 게 전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쿠팡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을 완벽하게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 잘했었죠. 완벽하게 장악을 했는데 아니 지금 현재 분위기 보니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한국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한국 농산물을. 이게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알리 테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 파상 공세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제일 큰 차이가 물건 종류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대응을 할 때 일단 선진국들도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유럽하고 미국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여기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볼 때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싸게 판다고 해서 나중에도 싸게 팔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을 장악해서 독점적 구조가 되면 이 친구들이 물건을 올려받아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돼요. 항상 독점에 대한 피해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 개인정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만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비싼데 이렇게 터무니없게 싸게 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또 다른 선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체의 대응이 아니라 정부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유럽 쪽, 미국 쪽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런 사례를 같이 보면서 제가 볼 때 기민하게 대응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유통망 자체가 완전히 해외로 넘어가는 사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중국을 우습게 볼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이제 물건 수준도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쓸만은 한 거죠. 싼 건 맞는데 쓸만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데 문제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로봇 청소기 판매 1위가 뭔지 아시죠? 네, 로보라.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나 됩니다. 야. 강남에선 부동이 1위고요. 그게 샤오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격도 100만 원이 넘어요. 1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싼 것도 아닌데. 중국산이 뭐 100만 원이 넘어 하는데 한국 삼성, LG보다도 훨씬 잘 팔립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시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얘들을 뭐 좋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놈들이 무서워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더 격차를 벌릴 만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앞선 기술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게 브랜드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브랜드력이 있는 것들은 뭐 사실 뭐 싸구려하고는 비교를 안 할 거니까 이걸 쓴다 뭐 예를 들면 뱅앤올ufsl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우리나라 같은 스피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브랜드력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따라온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꼭 지킬 수 있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두렵죠. 트럼프가 아마 우리 방송 찍는 전날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중국의 전기차를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얘들보다 품질이 좋은 건 모르겠지만 싸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싸게 만들면 트럼프 얘기가 그 얘기예요. 대놓고 그 영문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가면 멕시코에서 정말 싸구려인 이 정말 싼 중국차가 미국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현재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품질은 좋을 수 있죠. 품질은 좋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서민들은 그 가격에 못 사거든요. 그거를. 그럼 서민들 입장에서 가격이 중요한 건데 중국이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럽도 미국도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야,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MG처럼 걔네들 브랜드 사가지고 그럼 현지 생산할게 알았어. CK들을 현지 생산할게 이래 버리면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해야죠. 아니 왜냐면 저는 호혜 평등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에 들어갔었을 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도적으로 한국 걸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공정 경쟁을 해야 되나요? 저는 진짜로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기술력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우리가 밀렸다라면 우리가 아우 내가 더 잘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잘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도적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불공정 행위를 했다라면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생태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중국이 싸다고 그리고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는다? 제가 볼 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수많은 어떤 그 고용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도 시간을 두고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중국이 했던 그대로 그 방식대로 저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냥 쫙 풀어주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전기차를 막아버리면 걔네가 소재를 막겠더라고요. 현재 시츄에이션이. 그래도 저는 일정 부분은 허들을 많이 높여서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에 쉽게 팔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재미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중국 많이 갔다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중국을 알면 그 위협감은 정말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 옛날에 우리가 선진국 거 관세 많이 때린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야.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어요. 거기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만큼 안 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저런 발언하신 분들을 좀 보면은 한국이 아직까지 전기차에 진심이 없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난 전기차만 할게라는 기업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가 꼭 낫다라고 보장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일단 중국차 보면 제가 볼 땐 분명히 품질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들도 많을 거거든요. 딴지 걸어야죠. 걸어서 완벽하지는 못 들어온다. 아니면 이런 AS만 이런 것도 없으면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걔들이 볼 때 불공정할 수 있는데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는 공정해야 됩니까? 저는 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똑같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데 못 온다? 들어오지 말라 그러죠. 뭐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안 하면 좋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주환 우리 연구원하고도 대담을 했는데 미국이 막아준 덕분에 한 5년 정도 시간 더 벌었다. 안 그러면 저것도 추월하거나 추격하는 것도 결국 시간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주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하는 기업 사면 되더라고요. 굳이 뭘 그냥 제가 할 것도 아닌데 제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나라 경제에 다 짊어갈 것도 아닌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저는 경쟁력 믿는 게 우리 현대 기아차 가보고 또 삼성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 진짜 우수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은근히 위기에 몰리면 극복을 되게 잘해요. 그죠? 그냥 할 때는 모르는데 뭔가 이거는 내가 불안한데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큰 저력을 발휘했던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많이 믿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미국 갔다 오신 이야기도 듣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제가 좀 말이 그래서 조금 반말 비슷하게 많이 나갔는데 왜냐하면
아니 형은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편하게 진짜 저는 편하게 오늘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 나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못한 얘기 있으시면 예, 주식시장 변화를 꼭 잘 보세요. 경제도 중요한데 저는 꼭 산업을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산업의 변화가 뭐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고 막 그런데 갈 때까진 가봐야 시장이 끝나는 거라서 네. 또 중간에 앞서도 우리 저기 곽상준 후배님께서도 얘기를 잘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조정 없이 올라간 시장은 없는 건데 그 조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조정을 어떻게 기회로 잘 활용을 할 거냐.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산업의 변화. 제가 보기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큰 산업의 또 다른 줄기의 변화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어쨌든 중국이 추세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경기 순환이 드디어 다시 한번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이 또 다시 어떤 기업들한테 수혜를 이끌어낼지 이런 변화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와주셔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증시학도 TV 20만 되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아직 안 됐어. 그래. 혁혁한 우리 이사님께서 공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귀한 발언 해주신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